저는 권말숙, 올해 71입니다. 젊은 시절 분식집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했던 그 손으로 지금은 상가 두 채의 임대 수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원짜리가 빗물에 젖어 흐물거릴 때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젖어도 돈은 마르지 않게 해야 하면 문득 떠오릅니다. 젖은 지폐를 가스레인지 위에 조심스레 말리던 그 시절이요. 손님이 건넨 천한다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샀고 그것이 두 채가 되었고 그 임대 수익은 자연스럽게 아들 정훈의 가정으로 흘러갔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생활비가 나가고 차량 유지비가 빠져나가고 손주 유치원비까지 제 계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들을 돕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연함 속에 제 외로움과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자주 찾아와 주길, 명절만큼은 함께 해주길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분식집을 시작한 건 32살 때였습니다. 남편 태수 씨와 함께 작은 가게를 얻어 떡볶이와 김밥을 팔기 시작했죠. 그때는 정우가 겨우 5살이었습니다. 가게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정우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손님이 많을 땐 정우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만 아이는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엄마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작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쥐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던 정우의 뒷모습. 가끔 배가 고프면 제가 만든 주먹밥을 먹으며 혼자 시간을 보내던 아이.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풍족하게 살게 해주어야겠다고.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손목은 늘 시큰거렸고 발은 부어올랐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를 대학에 보내야 했고 결혼도 시켜야 했고 무엇보다 이 아이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45이 되던 해 저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 끼워서 마련한 첫 부동산이었죠.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빚을 지는 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상가가 우리 가족의 미래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임대 수익이 쏠쏠했고 몇 년 후엔 두 번째 상가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물류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남편과 저는 축하 자리를 마련했죠. 하지만 정우의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생활비를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도 제가 내주고 식비도 지원했습니다. 정우는 처음엔 미안해했지만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지호는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밝고 활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지호가 본가보다 친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명절 때마다 친정에 먼저 가고 친정 부모님 생신은 철저히 챙기면서 본가 행사는 뒤로 미뤘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 병원 모시는 일은 빠짐없이 하면서 제게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친정이 그리울 수 있다고, 정우도 아내를 배려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생활비, 차량 유지비, 유치원비.
심지어 외식비까지 제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정우는 가끔 엄마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죠.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허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들인걸요. 제가 낳아 키운 자식인걸요. 추석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그날 오후 거실 벽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례상에 올릴 나물을 다듬고 있었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 급한 듯 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시금치 줄기를 쥔 채로 저는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연휴 내내 나가 있어야 해서요. 정말 미안해요. 해외 출장? 그 단어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물류회사에 다니는데 추석 연휴에 해외 출장이라니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저와 아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조심해서 다녀오고. 어느 나라로 가는데? 동남아 쪽이요.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요. 정우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준비된 대답 같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몸 조심하고 일 잘하고 와. 네, 엄마. 미안해요. 대신 다음 달엔 꼭 내려갈게요. 약속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은 묘한 불안감으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꼭 온다는 말, 정우는 그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약속은 몇 번이나 지켜졌을까요? 손가락으로 세어보니 지난 1년간 정우가 한 약속 중에 지켜진 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의심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섞인 불안이었고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저는 다시 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를 다듬고 도라지를 무치고 고사리를 삶았습니다. 혼자서 차례상을 준비하는 일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가족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떠난 지 3년, 이제는 정우만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정우와 지호, 그리고 손주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게 제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홀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이제는 혼자서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상위에 나물과 전, 과일을 가지런히 올리면서 저는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지금쯤 비행기를 탔을까? 어느 나라로 갔을까? 동남아라고 했던가? 베트남일까? 태국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2번 절하고 일어서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오말순 언니였습니다. 저와 동갑내기 친구로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입니다. 말수가 영상통화 좀 받아봐.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저는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말순 언니의 얼굴이 나타났고 언니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아들 해외 출장 갔다며.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알아?
언니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리조트 풀장 옆 선베드가 보였고 그곳에 정우와 며느리 지호 그리고 사돈댁 부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와인잔을 들고 건배를 하고 있었고 얼굴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정우의 셔츠는 여유롭게 풀려 있었고 지호는 선글라스를 낀 채 여유롭게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부부는 그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푸른 바다가 보였고 야자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휴양지였습니다. 해외 출장이 아니라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조카 며느리가 SNS에 올린 건데 너네 정우 맞지? 해외 출장이 아니라 리조트 여행이잖아. 그것도 사돈댁이랑 같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왔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던 아들이 사돈댁과 함께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니. 그것도 추석 당일에. 저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수가 괜찮아. 너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면서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언니. 보여줘서. 말수가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내가 지금 갈까? 아니야, 언니. 나 정말 괜찮아. 오히려 알게 돼서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카드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호텔 애프터눈티 18만 6천 원 승인, 결제카드 권말숙. 정우가 사돈댁과 함께 리조트에서 애프터눈티를 즐기고 그 비용이 제 카드로 결제된 것입니다. 제가 홀로 차례상을 차리고 있을 그 시간에 아들은 제 돈으로 사돈댁과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정우는 사돈댁을 먼저 챙기고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제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분노보다는 차라리 허무함에 가까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저를 당연한 지원자로만 여기게 된 것이 언제부터 제 존재가 돈줄로만 인식된 것일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남편이 남긴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죠. 중요한 전화번호, 약속, 생각들을 모두 이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그 수첩 가장자리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석 변호사 급할 때. 저는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믿었던 사람, 이제는 제가 그에게 연락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치고 최문석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문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려 해도 말이 목구멍에 걸린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 권말숙이라고 합니다. 고 권태수 씨의 아내였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권 사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태수 형님 떠나신 후로 연락이 없으셨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거짓말, 리조트 여행, 그리고 제 카드로 결제된 애프터눈티까지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죠. 최문석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적 의존 관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예요.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재정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전화였지만 저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오전 10시로 하시죠. 그리고 사모님 가능하면 최근 3년간의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자동이체 목록을 모두 준비해 오세요.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차례상 위에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들, 정갈하게 부친 전들, 탐스러운 과일들, 모두 혼자 차려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저를 속이면서까지 사돈댁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원은 사랑이지만 무분별한 지원은 오히려 상대를 망친다는 것을, 한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거두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아들이 다시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올 수 있을까? 화를 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면 일시적일 것이고, 울면 아들은 미안해하다가 또 반복할 것이고, 모른 척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분식집 구석에서 숙제를 하던 정우, 제가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던 그 아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제일 먼저 저에게 달려와 보여주던 모습.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저에게 꽃다발을 사준 일. 그때는 참 착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이 주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지원을 구분하지 못했던 제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가는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눈물이 아닌 기준으로 아들을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부터 들렀습니다.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했죠. A사 용지로 20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종이들을 보면서 저는 새삼 놀랐습니다. 매달 정우에게 이체된 금액이 이렇게 많았다니. 생활비로 100만 원, 차량 유지비로 40만 원, 유치원비로 35만 원, 그 외에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까지. 계산해 보니
매달 250만 원 이상이 제 계좌에서 정우 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면 9천만 원입니다.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제가 지원한 것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출력했습니다. 정우 명의로 발급한 가족카드 사용 내역이었죠. 식비, 의류비, 여가비, 심지어 사돈댁 선물비까지 모두 이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최근 내역에는 호텔 애프터눈티 18만 6천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쓰라렸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최문석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안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남편 생전에 여러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남편이 늘 말했죠. 사모님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고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자동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정우에게 보낸 각종 송금 기록들. 최 변호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했고 화이트보드에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다다. 중앙에 권말숙이라는 이름을 크게 쓰고 거기서 여러 개의 화살표가 뻗어나갔습니다. 정우 생활비 월 100만 원, 차량 유지비 월 40만 원, 유치원비 월 35만 원, 관리비 월 25만 원, 외식비 월 평균 50만 원, 카드 결제 월 평균 80만 원. 그 도식을 완성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그림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재 정우 씨 가정의 생활비 대부분이 어머님 계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월 평균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도식을 바라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숫자로 그림으로 보니 더욱 명확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삶을 통째로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 본인의 월급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축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쓰는 걸까요? 정우 씨 본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 어머님이 지원하는 금액과 거의 비슷하네요. 다시 말해 정우 씨 가정은 본인 수입의 2배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우 가정은 실제로 버는 돈의 2배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제가 메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자를 당겨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히 돈을 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3년간 형성된 의존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갑자기 끊으면 정우 씨 가정은 파탄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원을 중단하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유예 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죠. 그는 화이트보드에 다시 글을 썼습니다. 1단계 유예기간 3개월 마이너스 현 상태 유지하되 경고, 2단계 전면, 중단 마이너스 모든 자동이체 해지, 카드 정지, 3단계 예외 조항 마이너스 손주 교육비만, 별도 보호 4단계 조건부 재개 마이너스 자립 증명 시 부분 지원 검토. 저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 그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먼저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하십시오. 그리고 카드도 정지시키세요. 다만 유예기간 3개월을 주되 그 이후엔 전면 중단입니다. 이 모든 걸 문서화하고 가족회의에서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손주 교육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어도
손주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 교육비는 별도 계좌로 분리하십시오. 직접 유치원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정우 씨가 손댈 수 없게요. 그건 보호해야 합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손주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것에 최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를 소집하세요. 정우 씨 부부는 물론이고 사돈댁 부부도 참석시키십시오.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모두가 서명하게 하십시오. 조건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도 명시하는 겁니다. 사돈댁까지요? 꼭 그래야 할까요? 네, 사모님이 보여주신 SNS 사진에 사돈댁 부부가 있었죠? 그들도 이 구조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가족회의, 서면 합의서, 조건, 제재. 최 변호사는 서류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합의서 초안을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은행 앱을 열어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 차량보험, 관리비, 통신비. 총 11개의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우 생활비 이체 마이너스 매월 1일 100만 원, 정우 차량보험 마이너스 매월 15일 40만 원, 정우 아파트 관리비 마이너스 매월 25일 25만 원. 모두 제 돈이 정우에게로 자동으로 흘러가게 설정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정말 해지해도 되는 걸까? 정우 가정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저는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우 씨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를 정지시켜 주세요. 네, 고객님. 카드 정지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분실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우는 제 돈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카드가 거절당하고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이건 기준입니다. 아들이 다시 제대로 서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날 저녁 최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합의서 초안이었죠. 저는 그것을 출력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재정 지원 기준 및 조건에 관한 가족 합의서, 제1조 지원 중단 갑은 을에 대한 생활비, 차량 유지비, 카드 사용 지원을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 유예 후 전면 중단한다. 제2조에게 분리갑의 임대 수익 이체를 정지하며 을은 독립적인 회계를 유지한다. 제3조 손주 보호갑은 손주 교육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유치원에 직접 입금한다. 이는 을의 자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한다.
제사 조조건부 제게 을이 3개월 이상 자립을 유지하고 본가 우선 방문을 실천하며 월 1회 정기 방문을 이행할 경우 가분 부분 지원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 제5조 위반 제재본 합의 조건을 위반할 시 6개월간 모든 지원이 정지된다. 저는 그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원칙만 담긴 문서였습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내부 복사했습니다. 제 것, 정우 것, 지호 것, 사돈댁 것.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정우, 지호, 그리고 사돈댁 부모님도 참석해 주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문자를 보낸 후 정우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가족회의를요? 토요일에 와. 그때 얘기하자. 엄마, 지금 말해주세요. 뭔데 이렇게 급하게. 토요일에 얘기할 거야. 꼭 와야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할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눈물이 아닌 기준으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카드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체도 안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정리했어. 정리요? 무슨 말씀이세요? 카드사에서 분실 신고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맞아, 내가 정지시켰어. 엄마, 왜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가족회의 할 거야. 지호랑 사돈댁 부부도 함께. 첫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에게서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화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관리비 연체 통지 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유예를 준 거야. 그동안 준비해. 지출을 줄이든지 수입을 늘리든지. 준비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제 월급만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한숨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까지 내 돈으로 살았어. 정확히는 내 수입의 2배로 살았던 거야. 이제는 내 돈으로 내 수입에 맞춰 살아야 할 때가 온 거지. 그럼 저희 보고 집을 줄이라는 거예요? 차를 팔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거야. 다만 지원도 하지 않을 뿐이지.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3개월 유예 기간 동안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손주 교육비만은 약속대로 유치원에 직접 입금했습니다. 그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정우의 전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요. 그래.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요. 회사 끝나고 집에서 잠깐 쉬다가 나가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힘들겠구나. 근데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문제거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편의점 알바를 한다니. 40대 중반의 가장이 야간 알바를.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힘들겠지만
그게 시작이야. 한 달이 지나자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보다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이번 달만이라도. 합의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 3개월 유예 후 전면 중단. 지금은 유예 기간이야. 우리 가족인데.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주.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손주 교육비는 내가 계속 내고 있어. 유치원에 직접.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는 정말 냉정하시네요. 정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게 아니야. 가족이니까 이러는 거야. 진짜 내가 잘 되길 바라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야. 2달째가 되자 정우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카드값 연체될 것 같아요. 제발 이번 달만, 딱 이번 달만 도와주세요. 안 돼. 엄마, 정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바로 현실이야. 그 현실을 피하지 마. 정면으로 마주해. 카드값이 연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신용등급 떨어지고 대출 받기 힘들어지고 그게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봐. 어떻게요? 제가 뭘 더 할 수 있는데요? 일을 더 하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나는 더 이상 내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너지면 정우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손을 내밀면 정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오말순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말수가, 너 괜찮아? 정우 며칠 전에 우리 집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봤는데. 새벽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우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니가 직접 봤다니.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겠네요. 그래, 알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우가 어느 편의점에서 일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 제 흔들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아파. 40대 중반 남자가 새벽 알바를 하는 걸 보는 엄마 마음이 오죽하겠어. 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괜찮아. 아니, 괜찮아야 해. 이해는 사랑이지만 면제는 방임이야. 난 정우를 방임할 수 없어. 지금 힘들어도 이게 정우를 위한 길이야.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말수가, 너도 너 자신을 돌봐야 해. 요즘 많이 야윈 것 같더라.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었습니다. 지난 2달간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밤마다 정우 생각에 뒤척였고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한 달만 더. 그날 밤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언니가 함께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언니가 말했습니다. 말수가, 너 잘하고 있어. 힘들겠지만 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정우가 지금은 원망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일. 그렇습니다. 이건 옳은 일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건 분명 옳은 일입니다. 언니, 근데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정우가 새벽 알바까지 하는 걸 보면 아니야. 내가 가혹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가 너무 관대했던 거야. 40 중반 남자가 자기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걸 엄마가 대신해 준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언니의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해줬던 것 뿐입니다. 2달째 말 지호에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었습니다. 정우가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거의 잠을 못 자요. 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우의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회사, 편의점, 물류창고. 정우는 세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정우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호야, 고마워. 나도 지켜보고 있어. 정우가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조절도 해줘. 몸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날부터 지호와의 연락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뿐 아니라 물류창고에서 보조일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쓰러우면서도 동시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셋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유예 기간이 끝나고 정말로 모든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조금은 성숙해진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어. 일용직으로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주말마다 불러주더라. 힘들지만 배우는 게 많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지게차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고 있어. 학원도 등록했어. 그리고 밤에는 보험 자격증도 준비 중이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우야. 응, 엄마. 넌 할 수 있어. 엄마는 믿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진짜였습니다. 저는 달력을 꺼내 오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30일 후면 유예 기간이 끝나고 정말로 모든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우가 그때까지 준비를 마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었습니다. 정우라면 할 수 있다고. 셋째 달 중순 사돈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경희 씨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는데요. 정훈의 가족도 오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오시겠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돈댁에서 갑자기 모임에 초대하다니. 무슨 모임인데요? 그냥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예요. 요즘 정우가 힘들어하니까 격려해 주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사돈댁에서 어머님을 설득하려는 모임 같아요. 정우한테 다시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사돈댁은 여전히 제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모임 당일 저는 사돈댁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는 정우와 지호, 그리고 사돈댁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김춘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경애 씨가 차를 내왔고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춘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우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생활이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완전히 끊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요. 저는 김춘배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혹하다고요? 네, 그게.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춘배 씨, 가족이니까 이러는 겁니다. 정우가 진짜 자립하길 바라니까요. 이경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지금 정우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여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여유를 줬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생활비, 차량비, 카드값까지 다 제가 댔어요. 그 여유 속에서 정우는 뭘 배웠나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사돈댁을 먼저 챙기고 본가는 뒤로 미루는 걸 배웠죠. 제 돈으로 사돈댁과 리조트 가는 걸 배웠고요. 김춘배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요구하지 않으셨어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경희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우도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저는 가방에서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개월 유예 후 전면 중단. 여러분 모두 서명했어요. 김춘배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을 어기면 신뢰가 무너져요. 저는 정우와의 신뢰를 다시 쌓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원칙을 지켜야 해요.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밤엔 공부하고, 진짜 달라지려고 노력 중이야. 저는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더 힘든 거야. 그럼 왜? 왜냐하면 내가 진짜 변하려면 끝까지 가봐야 하니까. 중간에 손 내밀면 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본가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다음 명절에 누구를 먼저 찾아가는지, 누구를 먼저 챙기는지, 그걸로 판단할게. 사돈댁 부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우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 엄마는 널 믿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돈댁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돈댁의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정우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셋째 달 말 정우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게차 자격증 땄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응. 그리고 물류창고에서 정규직 제안받았어. 지게차 기사로.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우야, 정말 잘했다. 아직 멀었어. 보험 자격증도 따야 하고, 그래야 부업으로 보험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엄마는 믿어. 며칠 후 지호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정우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정우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호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정우가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나 일 나가요. 밤에는 보험 공부하고요. 힘들어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정우의 땀이 묻어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손주 유치원비. 엄마가 계속 넣어주시잖아. 이번 달부터는 내가 낼게.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할머니가 하는 거야. 넌 내 생활 먼저 챙겨. 엄마, 나도 이제 아빠야. 내 자식 교육비는 내가 내야지. 정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힘들어. 오히려 이제야 사는 것 같아. 진짜로. 그날 밤 저는 정우가 준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이 제게는 그 어떤 금액보다 소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변화였고, 아들의 책임감이었고, 아들의 성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보험 자격증 시험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이제 주말엔 보험 영업도 할 수 있어. 물류창고 일하고 주말엔 보험. 바빠질 것 같아.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괜찮아, 엄마. 나 이제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정훈의 가족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정훈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추석 때 내려올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추석? 응. 이번엔 내가 먼저 올게. 그리고 차례상 준비도 내가 할게. 내 카드로. 지호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본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응, 엄마. 고맙다.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맙지. 엄마가 날 포기하지 않아서. 그날 저녁 정훈의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추석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썼습니다. 정우, 첫 발걸음.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약속대로 이틀 전에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차례상에 올릴 음식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샀어. 과일도 나물도 전 부칠 재료도.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이걸 다? 응. 지호랑 같이 장 봤어.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짝 선물하고 싶어서. 지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차례상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부엌에서 재료를 정리하고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추석 당일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우가 직접 준비한 상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정우, 지호, 손주, 그리고 저. 네 사람이 함께 절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부터 수입이 좀 늘었어. 물류창고 정규직 됐고 주말 보험 영업도 시작했거든. 그래, 잘 됐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합의서 사망, 손주 교육비 부분 있잖아. 그거 이제 내가 전부 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응. 엄마가 계속 도와주셔서 고마웠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할게. 지호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정우가 정말 열심히 해요. 저도 옆에서 최대한 도우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하렴. 정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합의서 1항이랑 2항도 지켜지고 있어. 나 이제 엄마 돈 안 받아.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런데 혹시 사항, 조건부 재개 부분 있잖아. 그거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 저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뭘 원하는 거니? 정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을 다시 해달라는 게 아니야. 다만 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어. 돈이 아니라 지혜를 빌리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언은 언제든 해줄 수 있어. 그건 엄마니까. 하지만 금전적 지원은 아직 아니야. 알아. 나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야. 다만 엄마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매달 한 번씩은 꼭 찾아뵐게요. 저는 두 사람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정말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돈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러세요. 1시간 후 사돈댁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김춘배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경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김춘배 씨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명절 때마다 저희가 먼저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잘 지내봅시다. 그날 저녁 저는 달력을 꺼내 오늘 날짜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썼습니다. 정우, 약속 지킴. 사돈댁, 먼저 방문.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한 번씩 본가를 찾았고 명절은 항상 본가를 먼저 왔습니다. 손주 교육비도 스스로 부담했고 제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내 첫 월급으로 산 거야.
물류창고 정규직 되고 첫 달 월급. 저는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자립이었고, 아들의 감사였고, 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맙다, 정우야. 아니야, 엄마. 내가 고마워. 엄마가 날 포기하지 않아서. 저는 정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우 이제 제대로 섰어요. 당신이 남긴 수첩, 당신이 믿었던 변호사, 그 덕분에 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오말순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말수가 요즘 정우 어때? 잘 지내. 정말 많이 달라졌어. 다행이다. 넌 잘했어, 말수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무조건적인 지원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만들고 명확한 원칙은 냉정함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이끈다는 것을.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올해의 날짜에 빼곡히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올해의 마지막 날짜 옆에 작게 썼습니다. 기준이 만든 평온. 원칙이 지킨 가족. 사랑은 때로 단호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해와 용서는 아름답지만 원칙 없는 관용은 상대를 망칩니다. 눈물보다 강한 것은 기준이고 감정보다 오래가는 것은 원칙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부모의 역할은 평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임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손을 거두고 지켜보는 용기를 갖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의존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몫을 다하는 관계임을. 저는 눈을 떴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어요. 정우는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기준은 냉정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원칙은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까움을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을 놓는 것이 가장 큰 손길이 됩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 대신 기준을, 감정 대신 원칙을, 그리고 의존 대신 독립을.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